안녕하세요, 전국의 학생 여러분. 맹은지 선생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우리 이제 문법 들어갔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여기까지 해온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지난 시간에 말소리라는 걸 했는데 말소리에는 음운이랑 그 다음에 음절이 있었죠. 이번 시간에는 형태수 그리고 단어를 할 텐데 여기까지 하면요. 여러분들은 중요한 거 거의 끝난 거예요. 다다음 시간에 문장에서 중요한 거 나오고요. 그것까지 하면 마무리되는 거죠. 이 시간은, 문법 시간은 한 시간 다른 시간보다 더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력이 많이 지칠 거예요. 좀 힘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력 관리도 잘 하고 아프지 말고 그런 상태에서 이 강의를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복습을 해봐야겠죠. 말소리. 우선 음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물리적인 소리였었죠. 지금 여러분들이 듣는 이 소리는 여자의 음성이죠. 그 다음에 음운은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에서 자음과 모음이 있었죠. 그 다음에 단모음 분류 기준이랑 자음 분류 기준을 한번 외워두라고 했었죠. 단모음 분류 기준 같은 경우에는 혀의 위치, 그리고 높낮이, 그리고 입술의 모양이 있었어요. 입술이 둥그렇게 되냐, 평평하게 되냐에 따라서 원순과 평순, 그리고 혀의 높낮이에 따라서 고, 중, 저. 입이 더 벌어질수록 혀는 낮아진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혀의 위치에 따라서 혀의 앞, 전설 혹은 뒤, 후설로 나눴었죠. 단모음은 총 몇 개였었죠? 10개, 단모음 10개. 그 다음에 이중모음은 11개, 모음은 총 21개, 자음은 19개. 그래서 음운은 40개. 그래서 자음 분류 기준은요, 소리 나는 위치 5군데, 좋은 방법에 따라 안 울림 소리, 울림 소리. 울림 소리 4가지 어떻게 외웠죠? 마, 누라, 야 하고 외웠었죠. 마, 누라, 야 하고 외웠죠. 그래서 여기서 리을은 유음이고 나머지는 비음, 둘 합쳐서 울림 소리라고 했었죠. 음절은 가장 작은 발음의 단위인데 사실 음절의 숫자를 세라 그러면 모음의 숫자를 세면 됩니다. 이게 팁이고요. 그 다음에 음운 변동했었죠. 시험에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이 용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지금 용어는 외워두는 편이 좋습니다. 음절의 끝소리 규칙. 끝소리는 그 단어의 그 음절. 그 가장 작은 발음의 단위죠. 그 음절의 끝소리면은 여기 다리 정도죠. 발음의 리을, 미음, 니은 이런 것들이 끝소리겠죠. 사람으로 치면 뭐라고 그랬죠? 다리라고 그랬죠. 그래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서 외울 거는 그녀 다리만 보여. 그녀 다리만 보여. 그 다음에 자음동화, 구개음화, 모음동화, 모음조화 했었죠. 자음동화는 비음화, 비음이 화 되는 현상, 유음화는 유음이 되는 현상. 국물이 국물로 발음되면은 비음하고요. 신라가 신라로 발음되면 유음화였죠. 구개음화는요, 아우머리야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통 2주차. 다시 얘기해서 디귿이 지읒으로, 티읒이 치읒으로. 언제? 이 모음을 만나면요. 굿이가 구지가 되고, 해돋이가 해돋이가 되고, 우리 같이 가자 할 때 같이가 되는 현상. 됐죠? 그 다음에 모음 동화는요, 일반적으로 표준어에서 일어나지 않아요. 학교가 핵교가 되는 거. 그 다음에 먹이다는 먹이다, 잡히다는 잡히다 이런 식으로 발음되죠. 모음 조화는 양성모음은 양성모음,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끼리끼리 어울리는 게 모음 조화인데 요즘은 점점 파괴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음운의 축약은요, 축하가 축하로 발음되는 거 외우라고 했었죠. 음운의 탈락은요, 딸 플러스 님이 따님이 되는 거 정도 외우면 되고요. 된소리 되기는 된소리가 되는 거죠. 먹다에 고를 붙여보세요. 먹고 할 때 고가 꼬가 되죠. 이런 것들이 된소리고요. 사이소리 현상은요, 중간에 니은이나 시옷이 첨가되는 현상이죠. 그 다음에 두음 법칙은요, 리을이나 니은이 이응이나 니은으로, 그리고 니은이 이응으로 변한 현상이죠. 리효리가 아니라 이효리라고 했었죠. 그럼 이번 시간에 문법을 하기 전에 우리 전체 다시 한번 외웁시다. 선생님 이거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까지 계속 할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문법에서 적어도 전반적으로 이게 뭐다라는 걸 머릿속에 그림으로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문법에서 가장 작은 단위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거 운입니다. 그 다음에 음절이었죠. 지난 시간에 이 음운과 음절을 배웠고요. 이번 시간에 형태수와 단어 배우죠.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 어절, 구절 문장을 함께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음운부터 시작을 합니다. 음운 다음 뭐라고요? 음절.
지난 시간에 음은 음절 외워야 됐죠? 그 다음 단위가 뭐죠? 형태소와 단어입니다. 됐죠? 우선 여기까지 외웁시다. 음은 음절, 그 다음이 형태소, 단어. 그럼 한번 해보세요. 음은이 뭐죠? 어렵죠? 음은은 뜻을 구별하는 가장 작은 단위, 자음, 모음.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다음 음절은요? 모음수 세면 음절수라고 그랬죠? 글자 수예요, 글자 수. 그 다음에 뭐죠? 이번 시간에 배울 형태소. 그리고 그 다음 단위는 단어죠. 우선은 음은과 음절부터 확실히 개념을 알아두고요. 그 다음에 이번 시간에 형태소랑 단어 외워서 4개를 알아두면 돼요. 음은이 뭐지? 음절이 뭐지? 형태소가 뭐지? 단어가 뭐지? 해서 알아가면 돼요. 차근차근 합시다. 이번 시간에 할 한바닥은 이겁니다. 형태소, 그리고 단어, 그리고 품사까지. 여기까지만 시킬게요. 우선은 형태소에서 알아둘 것은요. 우선 형태소의 뜻. 형태소는 뜻을 가진 것 중에 가장 작은 단위. 사랑이라는 거 사와 랑으로 나눌 수 있어요. 나누면 뜻이 없어지죠. 그러면 사랑은 하나의 형태소다. OX, O. 그러면 사랑은 하나의 단어다. OX, O. 다시 얘기해서 형태소는 뜻을 가진 것 중에 가장 작은 단위예요. 사랑은 더 나눌 수가 없으니까 하나의 형태소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먹다는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렇게 다가 안 붙어도 먹으로만으로 뜻이 되기 때문에 먹하고 다하고 따로 형태소를 구분하는 거고요. 아우 어려워진다. 다시 해봅시다. 형태소는요. 그 뜻이 있느냐 없느냐 다시 얘기해서 실질적인 뜻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실질 형태소, 없으면 문장의 형식을 알려준다.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혼자서 쓸 수 있냐? 뭐 사랑, 하늘, 카메라, 책상 이런 거 혼자 쓸 수 있죠. 그런 거는 자립 형태소. 그 다음에 혼자 쓸 수 없는 거, 붙어서 써야만 되는 거. 예를 들어 뭐뭐시, 뭐뭐를, 뭐뭐가 이런 것들은 혼자 못 쓰죠. 이런 것들은 의존 형태소입니다. 먹다도 마찬가지예요. 먹다 나뉜다고 했죠. 그래서 먹과 다는 각각 의존 형태소가 되는 겁니다. 혼자 못 쓰잖아요. 먹고, 먹으니, 먹어서 이런 식으로 뭔가는 붙여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형태소에서는 우선 외워야 될 건 요만큼입니다.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다시 우리 머릿속에 문법 안에 뭐가 있었죠? 음운, 음절, 형태소 있었죠? 그 형태소에 넣어야 될 거 뭐라고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 실질, 형식, 자립, 의존. 머릿속에 넣었어요? 그 다음에 단어는요. 우선 단어의 뜻 외워야겠죠. 혼자 쓰는 말, 자립해서 쓸 수 있는 말, 혹은 홀로 쓰는 말. 거기에 조사를 더하면 됩니다. 조사가 뭐였죠? 주어를 만들어주는 이, 가, 목적어를 만들어주는 을, 를, 그 다음에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뭐뭐, 이다. 이런 것들이 다 조사고요. 얼굴만 예쁘다, 얼굴도 예쁘다 이런 식으로 만, 도 이런 것들도 뜻을 더해주는 거니까 조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단어에서는 단일어와 복합어라는 개념을 외워야 되는데 단일어와 복합어가 있고요. 복합어 안에는 다시 합성어와 파생어가 있어요. 그래서 단어에는 단일어가 있다. 뭔가 단일, 하나인 것 같죠? 복합이니까 여러 개 있는 것 같죠? 바로 그거예요. 단어는 단일어랑 복합어로 나뉘고요. 다시 복합어는요. 그냥 합성된 것과 파생된 걸로 나뉩니다. 파생이라는 게 여러분 뭔가 기준이 있는데 거기서 뻗어나왔다는 거거든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합성은요. 합성은 보통 합체라고 생각하면 되나? 여러분 로봇 합체될 때 어떻게 합체돼요? 사람이 몸통이 있으면은 그거 때문에 서울시에 로봇 마징가 제트의 곳곳에 몸체가 숨어져 있다며요. 그래가지고 뭐 서울시의 상암 그 운동장은 몸체고 사실 그 다음에 뭐 잠실에 있는 운동장은 파리고 해서 그게 나중에 다 합쳐진다 이런 설이 있던데 혹시 알아요? 그런 게 합체잖아요. 로봇가 있으면 몸체가 여기저기 합체되는 거, 합쳐지는 거. 그쵸? 그 합체가 여기에 합성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얘기해서 혼자서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걔네가 합체됐을 때 또 다른 게 돼요. 이런 것들이 합성어예요. 파생은 뭐죠? 파생은 어디에서 뻗어나가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내가 굳건히 있어요. 거기에 뭔가가 딱 붙는 거예요. 의존되는 거예요. 이게 파생인데 어려우면 조금 이따가 합시다. 그 다음에 단어에서 필요한 개념은 어근과 접사라는 개념인데
이 어근과 접사라는 개념이 약간 헷갈려요. 왜냐면은 이 어근과 접사를 할 때 여기 용언의 동사랑 형용사 보여요? 이 동사와 형용사에서 쓰이는 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형태소에서 나뉘는 거기도 한데 그 동사랑 형용사를 나눌 때 형태소 분류를 할 때 먹과 다 분류한다고 그랬죠.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할 때 필요한 개념이 어간과 어미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에 어간 혹은 어미 혹은 접사 어근 이런 말이 정신없이 나오면은 아 이게 어디에 있는 거지? 뭐지? 하고 헷갈려요. 다시 어간과 어미는 어디에 있는 개념이에요? 형태소 그리고 동사 형용사에 있는 개념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여기에 동사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하거든요. 그 용언 안에 있는 개념이 어간과 어미예요. 다시 얘기해서 먹다의 먹 이게 어간이고요. 어미는 다 이게 어미가 되는 거예요. 조금 이따 다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어근과 접사는요. 어근은 로버트 팔 따로 그 다음 몸체 따로 얼굴 따로 굳건히 잘 있는 것처럼 그 단어가 해체됐을 때 해체된 각각의 단어가 제 나름대로의 뜻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책가방 봅시다. 책가방 어떻게 나눌 수 있죠?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단위 형태소로 분류해보세요. 책가방, 책가방, 책과 가방. 가방은 더 나눌 수 없죠. 다시 얘기해서 책과 가방을 봤을 때 책의 뜻 있나요 없나요? 혼자서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가방도 혼자 쓸 수 있죠. 그래서 책가방 같은 경우에는 책과 가방이라는 두 개의 어근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다시 얘기해서 혼자 쓸 수 있는 애들은 다 어근이에요. 하늘 어근이죠. 사랑 어근이죠. 이런 식으로 시계 어근이죠. 접사는 뭐예요? 붙어 있는 애들. 혼자는 못 써요. 붙어 있어야만 돼요. 기생 영화에 기생수라는 거 영화 있던데 피디님 혹시 아세요? 기생수? 아신다 역시. 기생수라는 영화 보면은 뭔가 기생충 같은 것이 나한테 붙어가지고 뇌를 지배해서 다른 인간을 잡아먹는 얘기인데 그 기생수가 바보같이 손에 붙어가지고 돌연변이가 돼서 사람을 정복하지 못하고 손만 정복하는 이야기더라고. 기생수, 손수. 그러면은 그 기생수는 이 사람에 붙어있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뭘 할지 못해요. 그냥 사람에 붙어서 그 사람을 조종해야만 가능해요. 다시 얘기해서 예를 들어 여기 맹은지가 있죠. 맹은지한테 기생충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이 기생충이 나를 지배해요. 이때 맹은지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약간 뜻이 달라져요. 기생충이 있는 맹은지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예요. 파생어도요. 그 어근 단어의 뜻은 그대로 있는데 거기서 조금씩 뜻이 더해지거나 바뀌거나 해요. 예를 들어줘야 편하겠죠? 사랑이 있죠. 사랑. 이 사랑이라는 뜻 뭔지 알아요? 사랑이 뭐예요 도대체? 사랑. 그 사랑이 앞에 풋이 붙어본다고 생각해보세요. 풋사랑. 풋사랑. 어때요? 사랑하고 풋사랑은 다르죠. 풋 붙는 것도 뭐 있죠? 풋사과 풋과일 이런 것도 풋이 붙죠. 그럼 풋이 붙은과 동시에 뜻이 약간 달라지죠. 그 다음에 개구지다라는 것에 쟁이를 붙여보세요. 개구쟁이. 그러면 개구쟁이도 개구지다라는 것과 뜻이 약간 달라지죠. 개구지다라는 것은 상태인데 행위인데 개구쟁이를 붙여버리면 명사가 돼버리죠. 개구쟁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렇게 뭔가 뜻을 바꿔주거나 그 다음에 품사를 바꿔주는 애를 접사라고 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오늘 제일 중요한 품사. 사실 첫 시간에 일부러 얘기를 안 해줬는데 문법에서 제일 중요하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요. 첫 번째 단어, 두 번째 문장 이거예요. 단어와 관련된 건 물론 맞춤법도 있고 그 다음에 어휘의 관계도 있고 하긴 한데 어쨌든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이 단어는요. 이 뒤에 부록에 그 표준 맞춤법 제정 있거든요. 맞춤법 제정도 같이 봐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이 단어에서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그 중에서도 시험에 나왔을 때 우리가 그래도 잡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 품사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한 40명쯤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 여기 앉았어요. 다 앉아있어. 그래서 우리가 40명이 있어요. 이 40명을 분류를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떤 방법으로 분류를 하면 될까요? 40명을 분류를 해요. 앉혀야죠 이제. 어떻게 앉히면 될까요? 키 순서. 키 순서로 앉힐 수도 있어요.
키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남성, 여성 나눠서 할 수도 있죠. 성별에 따라서 분류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선생님은 혈액형에 따라 분류할래요. A형 여기, B형 여기, AB형 여기, O형 여기 이렇게 혈액형에 따라서도 분류 가능하죠. 그 다음에 키, 성별, 혈액형 말고도 많죠. 사는 지역에 따라서 서울 지역, 인천 지역, 경기도 지역, 그 다음 충북 지역, 충남 지역, 경남 지역, 경북 지역, 전남 지역, 전북 지역, 제주도 지역까지. 그 다음 울릉도 지역까지. 선생님 다 말했나? 이런 식으로 사는 지역에 따라서 분류도 가능하죠.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분류가 많아지죠. 그쵸? 올 때의 교통수단에 따라서도 달라지죠. 버스 타고 온 사람, 택시 타고 온 사람, 지하철 타고 온 사람, 걸어온 사람. 그쵸? 그렇게 나뉠 수도 있고요.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40명이라고 했을 때도 이 사람들을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테스트를 봐서 나눌 수도 있죠. 1등부터 차례대로 앉히는 거예요.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이런 식으로. 어우 기분 나쁘겠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나누는 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인데 단어는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의 단어는. 그 단어는 엄청나게 많죠. 이 단어를 어떻게 나눌까 사람들이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 단어를 어떻게 나누지? 어떻게 나누지? 그래서 사람 정도야 뭐 어떻게 나누면 나뉘어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 전체 성별로 나누기 쉽죠. 남성, 여성. 그쵸? 성별로 나누기 쉬워요. 물론 언제나 예외는 있지만 성별로 나누기 쉬운데 이 단어도 예를 들어봅시다. 이 단어는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학자들이 고민했어요. 얘는 뭘 어떻게 하지? 얘는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얘 분류를 하자 해서 분류 기준을 3가지를 뒀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단모음 분류 기준 3가지, 자음 분류 기준 2가지 했었는데 기억나요? 혀의 위치, 혀의 높낮이, 입술의 모양이 단모음 분류 기준이었고 그 다음에 자음 분류 기준은 조음, 위치, 조음, 방법이었죠. 마찬가지예요. 단어의 분류 기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어를 어떻게 분류할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단어를 분류한 것 자체를 단어의 분류 자체를 품사라고 따로 붙이자. 다시 얘기해서 품사는 단어를 분류한 애들. 다시 얘기해서 그냥 단어는 모든 단어고요. 품사는요. 열맞춰 있는 단어들. 군대처럼. 요 줄은 이 이름을 붙이자. 이 줄은 이 이름을 붙이자. 이렇게 열맞춰 있는 단어들 생각하면 돼요.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단어는 중구난방으로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단어들. 품사는 뭐라고요? 딱딱딱딱딱 각 잡힌 단어들. 군대처럼. 그래서 품사예요. 품사. 열맞춘 단어들. 품사로 분류를 하자. 이 분류를 품사라고 이름 붙이자. 라고 했고 분류 기준을 뭐로 할까 해서 기준을 잡아야죠. 3가지로 잡았어요. 첫 번째. 형태가 어떤 건 변하고 어떤 건 변하지 않더라. 먹다, 먹으니, 먹어서, 먹음으로 계속 변하죠. 예쁘다, 예쁜, 예쁨으로 변하죠. 책상, 변하는 거 없죠. 맹은지, 별명 같은 거 빼고는 변하는 거 없죠. 시계가, 시계를 이런 식으로 붙일 수는 있지만 시계 자체가 변하진 않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형태가 변하는 애, 변함. 형태가 변하지 않는 애. 이렇게 구분을 하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형태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그래, 변하는 애들이 있다. 가다, 가고, 가니. 예쁘다, 귀엽다. 이런 것들은 다 변한다. 그리고 나머지 변하지 않는 것도 많다. 인정해요. 근데 이거 가지고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또 뭐 없을까 했더니 이게 문장에서 주로 어떤 기능을 하는가 보자. 책상 같은 경우는 주요 기능을 한다. 그리고 뭐뭐시, 뭐뭐가, 뭐뭐을 이런 것들은 주요 기능까지는 하지 못한다. 그리고 특별히 새 이런 단어, 새 것, new 이거는 보통은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이 뒤에는 무조건 뭔가 붙어야 되죠. 뭐가 붙어야 돼? 새 옷, 새 신발, 새 가방, 새 시계, 새 문, 새 사람, 새 남친 이런 식으로 다 붙어야 되죠, 뒤에. 그래서 새는 뭔가를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 얘는 문장 안에서 꾸며주는 기능을 한다. 그리고 아주
아주 뒤에는 뭐가 붙죠? 아주 뒤에는 뭐 예쁘다, 멋있다, 아주 좋다 이런 식으로 서술하는 애가 붙죠. 그래서 얘도 뭔가 꾸며주는 애다. 그래서 얘네들은 꾸며주는 기능을 한다. 그 다음에 책상. 이거는 그냥 문장 안에서 중심 기능을 한다.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 거예요. 그래서 품사를 형태가 변하느냐 변하지 않느냐를 분류를 하고 하나 더 기능에 따라서 5가지로 분류를 했어요. 이따 보여줄게요. 얘 어떤 애는 몸의 기능을 해요. 어떤 애는 서술하는 기능을 하고요. 어떤 애는 꾸며주고요. 어떤 애는 문장 간의 관계를 알려주고요. 어떤 애는 지 혼자 따로 쓰여요. 이렇게 5개를 구분을 해요. 다시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형태는 몇 가지? 2가지로 분류된다는 거 외워야 되고요. 기능은 5가지로 분류된다는 걸 외우세요. 외워야 되는 건 외워야 돼요. 단어의 품사는 3가지 분류 기준이 있어요. 마지막 분류 기준은요. 의미예요. 그 의미에 따라서 어떤 것은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고요. 어떤 것은 예쁘다라는 상태, 어떤 것은 가다라는 동작.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의미에 따라서 몇 가지로 구분되나 봤더니 9가지로 구분이 됐어요. 그래서 단어의 품사는 총 분류 기준 몇 가지? 3가지고요. 외워볼까요? 품사는 형태, 기능, 의미. 다시 단어의 분류 기준 열 맞춰서 놨을 때 형태, 기능, 의미에 따라서 각각 나눌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요. 똑같은 단어더라도 형태에 따라서 둘 중 하나, 기능에 따라서 5개 중 하나, 의미에 따라서 9개 중 하나 이런 식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형태에 2개, 기능에 5개, 의미에 9개까지 외워주시고요. 형태에 따라 변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해서 가변어라고 하고요. 변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불변어. 영원 불변, 우리의 사랑은 불변해, 불변어. 그 다음에 기능에 따른 건, 그리고 의미에 따른 건 조금 이따 보여줄게요. 앞으로 갑시다. 잘 따라오고 있죠? 품사인데, 품사는 우선 기능에 따라서 5개 있다고 그랬죠? 몸의 기능을 하는 체연, 서술해주는 용언, 꾸며주는 수식원, 관계현, 관계를 알려줘요, 문장 안에서. 그 다음에 독립어는 지 혼자 쓰여요. 그 다음에 기능에 따라서 5개로 나눴고요. 의미에 따라서 9개로 나눴는데, 이거 9개인가 세볼래요? 9개 맞죠? 이 9개로 나눴는데, 이 9개로 나눈 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9개로 나눈 건 외워줘야 되는데, 힌트를 줄게요. 품사는요, 9개의 사가 있어요. 구사, 품사, 구사. 명사, 대명사, 수사가 그 첫 번째고요. 동사, 형용사가 2번째고요. 그 다음에 관형사, 부사가 3번째고요. 조사, 그리고 감탄사까지 9개 사. 다시 품사는 뭐로 끝난다고요? 다? 사로 끝난다고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조사, 감탄사까지. 됐죠? 이렇게 해서 단어에 대해서 그리고 형태소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는 끝. 이제 교재를 보면서 해야 되는데 차근차근 봅시다. 품사의 단어의 분류 기준 3가지 했었죠? 형태, 기능, 의미 조금 이따 다시 봅시다. 그럼 여기에서 제2장 단어에서 보면요. 우선 첫 번째 형태소라고 나와 있죠. 이 형태소에 보면요. 형태소의 분류라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얘만 하나 들어줄게요. 은지가 너를 사랑한다 가 있으면요. 이거는 형태소는 뭐와 뭐로 나눈다고 그랬죠? 여기에서는 우선 자립성 유무에 따라서 자립이 되면 자립 형태소, 안 되면 의존 형태소로 나뉘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면 실질 형태소, 아니면 형식 형태소로 나뉘어요. 이 밑에 얘네는 써줘야 돼요. 다시 형태소의 종류 1번, 2번 있죠? 2번에 의미의 유무에 따른 종류 있죠? 여기다가 실질 형태소, 형식 형태소 써주세요. 그 얘도 써주고요. 그럼 은지가 너를 사랑한다를 봤을 때 자립과 의존은 한번 봅시다. 자립은 혼자 붙는 애들. 은지, 너, 사랑. 이런 애들 자립이죠. 의존은 나머지 애들인데 형태소 어떻게 나누는지 봅시다. 은지, 너, 사랑은 더 이상 나눌 수 없으니까 하나죠. 그 다음에 가, 나눌 수 없네. 를 나눌 수 없네. 한다는요? 한다의 기본형 뭡니까?
한다, 두, 하다. 하다와 한다는 조금 다르죠? 하다, 하고, 하니, 해서. 해서도 하여서의 줄임말이죠. 다시 얘기해서 하 따로 놓고요. 니은 따로 놓고요. 다 따로 놓고요. 세 개의 형태소가 됩니다. 그럼 얘네 다 의존 형태소겠네. 그쵸? 그 다음에 실질과 형식을 봅시다. 여기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애들만 써주세요. 우선 은지, 실질적인 뜻 있죠. 가는, 문장 안에서의 기능이네. 너, 사랑, 그리고 하나 더, 하. 맞죠? 형식, 가, 를, 그 다음에 니은, 다. 이 형식이죠. 됐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형태소 마무리됩니다. 형태소가 뭐라고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됐죠? 형태소는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 그 다음 두 번째, 단어로 갑시다. 보이죠? 단어. 여기서 단어의 갈래 보입니까? 단어의 갈래를 볼 때는 어근과 접사라는 개념을 봐야 되는데 우선 어근은요. 그 밑에 2번. 어근과 접사 보면 중심되는 실질적 의미 부분, 접사는 그것을 제안해주는 형식 형태소라고 써있죠. 그래서 여기서 어근 하나면 단위라고요. 그 다음에 어근이 혹은 어근 세 개가 붙거나 두 개가 붙거나 이러면은 단일어 복합어 중에서도 합성어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힘들죠? 접사와 어근 혹은 어근과 접사 순서는 바뀌어요. 바뀔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접사와 어근이 붙으면 이런 것들은 뭐라고 그랬죠? 파생한다. 기생하고 파생하고 기생, 파생어라고 했었죠. 단어는 이렇게 구분이 되고요. 얘네 둘을 복합어라고 또 따로 구분을 해놔요. 됐죠? 단어를 구분할 때는 어근과 접사라는 용어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에 324쪽 보면은 접사의 종류라고 해서 접두사, 맨손, 덧버선, 풋사과 이런 풋. 그 다음 전미사 뒤에 붙는 거. 개구챙이, 덮개, 집웅 할 때 웅. 그 다음에 있는 거 있죠? 합성법에 의한 단어의 형성.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이런 것들이 다 합성어구나 하고 한번 얘를 훑어보세요, 여러분. 혹시나 합성어인지 모를까봐. 그 다음에 325쪽 보면요. 합성부사의 얘가 밤낮 나와 있죠? 이런 것도 합성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품사 나왔죠? 그래서 지금 이제 품사 따로 갑니다. 형태소와 단어 했고요. 그 다음에 품사로 들어갈게요. 여기 품사는요. 우선 뭐래요? 단어의 갈래 중에 하나래요. 다시 얘기해서 이 단어 안에 품사가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거 중요하니까 선생님이 따로 얘네 1번으로 묶고 다시 따로 1번으로 묶었어요. 그럼 봅시다. 이 품사 안에 분류기준이 뭐가 있다고 그랬죠? 분류기준이 세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 이거 잘 안 보이겠구나. 이 세 가지를 외워줍시다. 우선 첫 번째 형태, 그 다음이 기능, 그 다음이 의미였죠. 형태에 따라서 어떻게 나뉘냐면요. 그 옆에 페이지 326페이지 보세요. 형태에 따라서 여기 불변어와 가변어로 나뉩니다. 보이죠? 그 위에 형태라고 써주세요. 그 다음에 기능에 따라서 체언, 수식어, 독립어, 관계어, 용언으로 나뉩니다. 다시 얘기해서 불변어 안에 체언, 수식어, 독립어, 관계어이 있고요. 가변어 안에 용언하고 하나 더 서술격 조사라는 게 있대요. 다시 얘기해서 기능은 이렇게 나뉩니다. 마지막으로 의미에 따라서 품사, 구사, 9개의 사 나오죠. 의미에 따라서 불변어 안에 체언이 있고요. 체언 안에 명사, 대명사, 수사 보이죠. 불변어 안에 수식어이 있고요. 그 안에 관형사, 부사 보이죠. 마찬가지로 불변어 안에 독립어 안에 감탄사 보이죠. 불변어 안에 관계어 안에 조사 보이죠. 근데 조사에는 예외가 있어요. 바로 가변어의 서술격 조사만 따로 간다는 거예요. 서술격 조사가 뭐냐면요. 무엇무엇이다 라는 걸 서술격 조사라고 해요. 다시 서술어의 격을 부여해주는 조사를 서술격 조사라고 하는데 여기서 무엇무엇이다만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거 활용되죠. 입니다. 이고, 이니 등등등 활용되죠. 있다. 이런 식으로 서술격 조사가 있는데 이 서술격 조사는 활용이 되죠. 그러면 가변어 맞죠? 그래서 얘만 가변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의미 안에 있는 동사와 형용사. 얘네들은 용언 안에 있고 이거는 둘 다 가변어라고 써있죠.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품사 분류 기준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요. 체언 안에 명사, 대명사, 수사 있다고 그랬잖아요. 간단하게 해보는데 이거는 앞으로 가서 선생님이랑 해볼게요. 우선 326쪽에 명사는 뭐라고 써있죠? 사물의 명칭. 명사는 명. 이름을 나타냅니다. 모든 사물의 명칭들은 명사고요. 그 다음에 넘겨서 여기에 보면은 의존명사라는 것도 나오잖아요. 의존명사라고 해서 다른 말에 기대는 명사도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어떤 것들이 있나 그 예를 한번 봐주세요. 뿐, 것, 만큼, 때문.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명사는 뭐래요? 사람의 이름, 장소, 사건 등을 대신하여. 다시 얘기해서 명사를 대신하여 나타내는 명사. 이게 단어가 대명사예요. 이, 그, 저, 나, 우리, 어느, 아무, 무엇 이런 것들이 다 대명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수사가 있어요. 이 수사는요. 숫자를 나타내는데 그냥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조사가 붙을 수 있게. 다시 얘기해서 나는 연필 하나가 있어. 이런 식으로 하나에 가를 붙인 이런 식으로 조사가 붙을 수 있는 조사가 붙을 수 있는 단어를 수사라고 해요. 다시 얘기해서 수사의 정의 밑줄. 명사의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킨다. 명사의 수량. 1개, 2개. 그리고 순서. 나는 집에서 첫째입니다. 둘째 자식입니다. 셋째 자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번에 용언 보이죠? 328쪽에 용언의 동사 밑줄 치세요. 문장의 주체가 되는 말의 움직임. 동사는 움직일 동이죠. 움직임이고요. 그 다음에 밑이죠? 형용사 봅시다. 문장의 주체가 되는 말의 성질이나 상태. 다시 성질이나 상태. 이게 뭐래요? 형용사래요. 됐죠? 그 다음에 넘겨서 여기에 보면은 용언의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훑어보세요. 예로. 쓰다, 끄다, 뜨다, 따르다, 다 다르다, 기쁘다, 슬프다, 아프다는요. 이런 것들이 앞에 의가 아와 어로 시작되는 어미에서 아나 어가 탈락이 됐대요. 그 다음에 잡아가 자바가 되고요. 먹다에 어가 붙으면 먹어가 되고요. 그 다음 먹아가 아니라 먹어가 된대요. 아에는 아가 오고요. 어에는 어가 온대요. 그 다음에 330쪽으로 가면요. 돕다는요. 돕다는 활용을 하면 돕다, 돕고 이렇게 활용을 하잖아요. 근데 아가 붙으면요. 돕아가 아니라 도아가 돼요. 다시 얘기해서 비읍이 없어지는 현상이 나요. 그러면서 와가 되거든요. 도와. 이런 것들이 불규칙인데 그런 불규칙에 뭐가 있는지 쭈르륵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331쪽 봅시다. 331쪽 보면요. 여기에 어미라는 게 나오죠. 이 어미는 왜 있냐면요. 아까 용언의 어미 있죠. 다시 얘기해서 뒤에 붙는 애들. 다시 동사와 형용사의 뒤에 붙는 애들이 어미인데 뭐가 있는지 쭉 연결을 해놨어요. 어려우니까 332쪽으로 가세요. 332쪽으로 가면요. 종결어미가 뭐가 있는지 용례 보입니까? 용례. 뭐뭐다, 뭐뭐네, 뭐뭐오, 뭐뭐 비읍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미예요. 보이죠? 그래서 이런 어미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아 얘네들이 어미구나. 어미가 뭐죠? 형용사 분류할 때 나눠야 되는 애들. 이런 게 어미죠? 얘네들이 어미구나. 332쪽 보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수식어 보이죠? 관형사의 정의 밑줄 치세요. 체언 앞에 꾸며주는 애. 다시 얘기해서 체언을 꾸며주는 애가 관형사래요. 그 다음에 부사 보세요. 부사는 맨 밑에 있죠? 뒤에 오는 동사형용사 등을 주로 꾸미는 애. 다시 얘기해서 동사형용사는 용언이죠. 용언을 주로 꾸밈. 왜 주로라고 썼냐면요. 다른 걸 꾸밀 수도 있어요. 부사는 모든 걸 꾸밀 수 있는 것 같아요. 문장 전체를 꾸밀 수도 있고요. 주로 용언을 꾸민대요. 그 다음에 333. 관계언 보면요. 조사 보이죠? 이 조사는 여러분들이 알 거라고 믿어요. 이미 했으니까. 밑줄 칩시다. 의존 형태소고요. 다른 말과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해주거나 뜻을 더해준대요.
의존 형태소고요. 그 다음에 문법적인 관계,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 준대요. 됐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감탄사는요. 조사해보면은 여기 334쪽에 주격조사, 복격조사, 서술격조사 있잖아요. 그냥 그 단어를 주어로 만들어주면 주격조사. 뭐뭐시, 뭐뭐가. 그 다음에 그 단어를 보어로 만들어주면 복격조사. 보어는 되다 아니다의 바로 앞에 있는 게 보어예요. 그 다음에 서술어로 만들어주면 서술격조사. 이거는 가변어라고 아까 했었죠. 얘만 조사 중에 가변어 딱 하나였죠. 목적어로 만들어주면 목적격조사. 그 다음에 부르게 되면 혹격조사. 그 다음 부사어로 만들어주면 부사격조사. 그 다음에 접속조사라고 있죠? 와, 과, 하고, 이며, 랑 이런 것들 접속조사. 마지막으로 보조사 있어서 335쪽에 뜻을 더해주거나 제한해주는 보조사들. 은, 는, 도, 만, 부터, 까지, 마저, 조차, 마다. 그럴리야 할 때 야, 나, 나마 이런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 독립원 봅시다. 감탄사 밑줄. 말하니의 부름, 대답, 느낌, 놀람 등을 나타내는 단어 밑줄. 부름, 야 하고 부를 때. 그리고 대답, 왜, 응, 아니요 이런 대답. 그리고 느낌, 우와, 헐 이런 것들. 그 다음 놀람. 이것도 우와, 헐 이런 거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고요. 굉장히 자유롭게 쓰일 수 있어요. 여기까지 해서 지금 단어 안에서 형태소와 단어 그리고 품사를 했었죠. 뭐 외우라고 했었죠? 이거 외우라고 했었죠. 한 번에 외우기 어렵죠. 다음 시간에 어휘를 할 텐데 어휘할 때 한 번 더 정리를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까지 어휘까지 정리를 하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어절, 구절, 문장 이 부분만 남거든요.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해봅시다. 이제 2시간 정도 남았죠. 집중 잘 해주시고요. 이번 시간은 마칠게요. 감사합니다.